이게 주류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등 따숩고 배부른지는 어느 정도 나이 먹어보면 대충 알거든요. 네. 주류에 편승한 삶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뭔가 비주류의 길을 걷거나, 비주류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버스가 가는 길이 비주류라는 표현보다는 권력에 대응해서 있다 보니까 뉴스버스가 먹고 사는 거는 괜찮나? 이런 걱정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좀 더 이렇게 비춰주고 이분들을 좀 더 이렇게 포장해주고 미화시키면 그래도 뉴스버스가 잘하고 있구만 해서 지금 주류 권력 쪽에서 뉴스버스를 좀 더 예쁘게 봐주고 예산도 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예산도 좀 안겨주고 이런 언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와는 반대된 길이기 때문에 뉴스버스가 지금 재정적으로 괜찮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 밖에서 저도 지속 가능하자는 네. 얘기를 좀 듣는데 아마 김태형 기자도 그런 얘기를 좀 듣는다고 그래요. 네. 뭐 밖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있나요? 가끔씩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들 걱정은 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잡은 게 후원 수익으로 좀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후원만 갖고는 좀 안 되더라. 그래서 광고도 조금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수익 이렇게 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서 조금씩 해서 버틸 정도는 된다. 얼마 전까지 저는 이제 발행인으로 대표 맡고 있지만 저는 한 분도 못 가져갈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가져갈 수는 있을 정도. 그러니까 버틸 정도는 되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탐사보도 중심이다 보니까 광고하고는 좀 양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광고 수입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초심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 그렇다고 또 저희가 오만하지 않게 비칠 정도 선에서 좀 어느 정도는 광고 수익도 좀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도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시는 분들이 자주 이제 하시는 얘기기도 하고 취재하는 기자인 저로서도 굉장히 좀 편안한 부분이기도 한데 뉴스버스는 팩트를 다 전달을 하고 반론도 거의 팩트만큼 전달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좀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반론이 확실한 매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버스의 그 설립 목적은 뭐냐면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언론이 신뢰를 받으면 언론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기레기라는 이런 오명도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비아냥도 듣고 있고 그러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저널리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뭐예요? 기사가 자체가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 충실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자들을 비난하고 할 때 선택적이다, 편향적이다. 자기들 필요한 부분 팩트만 갖다 쓰고 나머지 반대편 팩트는 팩트 내지 주장은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편향적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받으려면 사실 그 반론권까지 보장된 사실 충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반론권 보장해주고 우리의 취재한 팩트가 그 반론을 압도할 정도로 하는 거를 기사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김태형 기자도 저한테 이제 그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초기에는 반론을 빼먹으면 저한테 혼나거든요. 반론은 기본으로 다뤄주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자들이 보통은 반론을 안 달라고 그래요. 왜? 자기 기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그래서 그런 반론을 안 쓰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과감하게 팩트는 팩트들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반론은 반론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반론과 이 팩트를 갖다가 독자들이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진실인지 어떤 실체인지 다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과 의견의 분리 그리고 충분한 반론권 보장 그래서 그걸 통한 독자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저희 뉴스버스가 표방하는 바입니다. 가치입니다. 뭐 이제 뉴스버스가 그 홈페이지도 있고 실제 인터넷 언론의 역할도 하지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확장적으로 이 기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유튜브도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어서 최근의 경향성을 보면은 유튜브를 함께 끼고 있는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내용을 폭로주의에 너무 입각해서 반론을 싣지 않고 일단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경향들을 바라보고 있는 뉴스버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나름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뭐 물론 언론의 기본에 입각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너무 폭로만을 추구하는 자칭 언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매체들을 봤을 때는 뉴스버스가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네. 언론이 반론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사실에 부합하든 안 하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장이 큰 기사잖아요. 네네네. 그때 뉴스버스가 정치 공작을 했다고 누가 주장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후보가 네. 나와서 기자회견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마이너 언론이라고 얘기하면서 폄하하기도 했죠. 네. 그렇죠. 그때 그걸 저는 반론 보도로 해서 뉴스버스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는 반론으로서 기사를 실어주기도 했어요. 아, 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뉴스버스 보도가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됐고 예,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예, 예. 반론 보도를 받고 나면은 제가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론을 받고 나니까 그 대상이 됐던 뭐 검사라던가 아니면 고위공직자들한테 자기 얘기를 다 실어줘서 고맙다라는 오히려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 비판 보도가 나갔더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뉴스버스의 차별점이 됐죠. 근데 거기다가 이 기성 언론들이 훑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신들. 근데 그런 기사들을 더 깊숙이 보도하는 것이 사실은 독자분들이 더 뉴스버스를 신뢰하고 보는 이유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뉴스버스의 방향이나 아니면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여기도 좀 궁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독자들은 깊은 정보를 원하거든요. 네. 예, 레거시 미디어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워낙 돌아가는 이슈에 치중만 하다 보니까 진짜 속 깊은 어떤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뉴스버스는 그런 부분을 좀 틈새를 좀 파고 들어가자. 네. 정말 그래서 항상 기사를 쓸 때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독자들은 뭘 궁금해할까?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이거를 중심에 놓고 기사를 쓰자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제목을 먼저 뽑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써가요. 네. 그래서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각 관점도 나오고 다른 그런 팩트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해설이라는 대목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도도 하시지만 이 사실을 넘어서 이제 진실을 볼 수 있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렇다면. 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사실관계가 드러난 배경은 또 무엇이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해보는 시간도 뉴스버스에서 이제 해설이라는 의미로 또 담고 계신데, 이제 그 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방금 설명해주신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대목을 함께 다뤄주시는 게 뉴스버스의 또 장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해설 기사 쓰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는 네네. 팩트를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 구성만 잘 하면 되거든요. 팩트 구성. 그래서 맥락과 본질이 뭐냐 이걸 드러내주는 팩트 구성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이 해설은 또 그 팩트가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예. 채워서 아 이건 이겁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뒷받침되는 게 해설 기사가 따라줘야 돼요. 예.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 팩트가 듬성듬성 있는데 해설을 거기다 끼워 넣어버리면 해석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기사가 편향적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표방하는 게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해석, 분석 이거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리고 팩트, 사실은 사실대로 보여주고 의견은 의견대로 보여줘야만이 독자들이 받아들일 때 아 이건 확인된 사실이구나, 아 이건 기자의 해석이구나, 예. 분석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 보면 오묘하게 좀. 오묘하게 팩트와 해설을 결합시켜서 해설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전문가들은 언론 전문가들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별해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반 독자들은 구별해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기사 하나를 전체를 다 어디 동아일보에 나왔으니까 한겨레 나왔으니까 이거 다 사실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예, 이걸 예. 분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기사는 사실 기사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분석하고 해설은 저희가 그래서 타이틀 붙여놓잖아요. 예. 예. 분석과 해설, 해석과 의견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야 독자들이 아 이건 기자의 해석이구나, 예. 어떤 사안에 대한 해설이구나 이렇게 알죠. 그러면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하여튼 그 약속
이건 계속해서 창간 때부터 지금 저희들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갈 겁니다. 예. 그 대목을 아마 믿고 또 신뢰감을 가지시는 독자분들, 소비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 덜어 언급을 해봤고요. 실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알선수재 혐의를 검찰이 적용해서 실제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진심, 진위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 이제 그 대목을 실제 제 주변에서도 좋아하셔가지고 뉴스버스가 이런 해설을 담아주니까 너무 좋다더라 라는 반응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